안녕하십니까, 박태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기둥들이 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참석했습니다. 제 책이 제목이 눈 떠보니 선진국인데요. 책을 쓰게 된 계기라고 할까?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서 미친 듯한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할 줄 알겠는데 과연 그만큼의 속도를 채워주고 있는가, 문화지체가 있지 않은가, 그냥 쉽게 말해서 졸부인 거 아닌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코로나가 왔고요. 그 코로나를 저는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뭔가 하면 어떤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를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기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코비드19를 맞아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컸구나를 함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 제목이 유달리 호응을 받았던 이유도 다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선진국,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나라라고 여겼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너무 터무니없게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이런 곳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이 이렇게 기사를 시작한단 말이죠.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진국이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들이 봄날에 백화가 만발나듯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타는데 그냥 탄 게 아니고,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 뭐 이렇게 동네 잔치잖아, 뭐 이렇게 웃은 다음에 아카데미 4개를 갖고 오는데 안고가 작품상하고 감독상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작품상하고 감독상이 왜 구분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그 2개를 포함해서 4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연히 그랬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윤여정 씨가 또 조연상을 갖고 와요. 윤여정 씨도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고 오죠. 영국 아카데미상도 같이 탔는데 너희들 그 잘난 척하는 영국 애들이 나한테 상 주니까 더 고맙다 야, 이러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고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거기다가 BTS는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빌보드를 그냥 무슨 전국 그 가요 탑10처럼 주워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K자가 붙으면 다 세계 최고가 돼요. K방역, K배터리, K디지털, K반도체, K조선. 그래도 웅크타드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졸업을 시키잖아요. 이게 159개국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뉴스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국채 5년물,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5년물에 대한 CDS가 있어요. Country Default Swap인데 이게 뭐냐면 국채를 샀을 때 만기 기간이 오기 전에 저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망할 것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에요. 이 CDS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중간에 망해도 원금은 돌려주는 그런 건데, Country Default Swap인데 한국이 미국, 독일, 영국 다음에 4등입니다. 그렇게 싸요, CDS가.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있는데 미국, 독일, 영국이 다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돈이 떨어지면 찍어서 주면 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본도 엔화도 기축통화로 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 낮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영국에서 한국의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이 더 낮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미국, 독일, 영국은
그건 기축통화국이니까 당연히 낫겠죠. 망할 리가 없잖아요. 돈 찍어내면 되는데. 근데 일본이 왜 우리 뒤에 있냐 이거죠. 그 정도로 한국이 선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색함이 있죠. 그렇지만 대단히 아쉬운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흔히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명국이라고 합니다. 반만년의 문명국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의 독립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수의 근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대를 건너뛰어 버렸어요. 근데 역사에는 지름길은 있어도 건너뛸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고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짧게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름길은 있다. 하지만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때 대단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하고 모자란데 하는 찜찜함을 갖고 있는 것의 정체 중에 하나가 근대를 건너뛰었다. 미성수의 근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4개의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적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근대적 사람들도 살고 있고 현대적 사람들도 살고 있고 포스트 모던의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시대가 동시에 병존하는 게 지금 현대 한국 사회고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모습들, 갈등들, 이해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근대화이기도 하고 현대화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대비하는 포스트 모던의 과제를 같이 안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부정해 버린다면 미싱 링크를 채울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들이 제 앞에 있는 여러분 젊은 인재들한테 있는 거죠.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2차 대전 후에 독립국으로서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과 서가 맞붙는 맨 앞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했어요.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완전히 흙먼지 땅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독립한 직후에 민주주의는 바깥에서 벼락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갖고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뽑은 사람도 뽑힌 사람도 민주주의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생일날이 되면 운동장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마스게임을 하고 명동 앞에 있는 시가지에는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전두환 때까지도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그려진 마스게임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익숙하지 않은 민주주의였고 우리가 근대를 통해서 가져오지 못했던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이 됐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멀쩡한 사람들이 시도 안 먹힐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곽상도 씨가 50억을 받으면서 아들 퇴직금이다 그래요. 그 귀가 잘 안 들려서 산재 보상금을 받았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박영수 씨는 자기 딸 아파트 분양받은 걸 가지고 누가 분양받았어도 그 값이었을 거다 그래요. 7, 8억 하던 게 지금 15억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씨 장모는 보석으로 나왔는데 보석이란 게 지정한 장소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보러 다녔어요 막 낮에. 그래 놓고 유튜버를 피해서 낮에 다른 곳에 있었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됐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던 겁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빤스를 안 입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팬티를 안 입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몇십 년 동안 팬티를 입고 수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수영장에 물이 빠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와 탈영과 총기 사고, 자살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죠.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 걸 막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지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참하게 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에 한국국방연구원의 사병 휴대전화 시범운용 영향분석 연구 결과 휴대전화를 시범적으로 가지고 있게 한 것만으로 영내 폭행이 16%, 탈영이 11%, 성범죄는 무려 32%가 감소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부와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인식이 57% 수준에서 84% 수준까지 올라가요. 관심병사로 불리던 부적응병사도 감소해서요. 도움병사 지정이 9.2%, 배려병사 지정이 0.8% 줄었어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페이지가 생겼는데 이게 난리가 납니다. 39사단 조식 메뉴입니다. 국은 똥국입니다. 김 없습니다. 노란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제보합니다.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컨시퀀스지요. 사실은 부대 내에서의 탈영과 가혹행위와 총기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를 투명화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군대를 투명화해버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지난번 도쿄올림픽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처음 보는 놀라운 올림픽이었어요. 저는 그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는데요. 도쿄올림픽은 대한민국 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4등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했어요. 높이뛰기의 우상혁 씨가 뛸 때마다 자기 기록을 한씩 갱신할 때마다 그래서 한국 기록을 세울 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즐거워했거든요. 태권도의 저 친구는 결승전에서 졌어요. 돌아서면서 상대한테 당신 정말 잘했다고 따봉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뭐라고 했냐면 태권도가 전 세계 후진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어떤 시설도 없이 어떤 장비도 없이 가난한 국가도 열심히 연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게 태권도다. 그리고 한국은 종주국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전 세계에 태권도를 퍼뜨림으로써 자기들은 금메달 하나도 따지 못했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게 해줬다. 그러니까 배구가 엄청나게 찬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찬양을 받았죠. 근데 메달 못 땄어요. 근대 오종도 5등한 사람 있잖아요. 굉장한 찬사를 받았죠. 동메달을 땄는데 너무 기뻐했어요. 근대 오종이라는 종목이 있었어? 이러면서 와,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됐구나. 근대 오종이 정말 선진국의 스포츠거든요. 승마도 해야 되고 사격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국의 선진국이
골고루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 16위 45년 만에 가장 부진. 선진국이 되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 언론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올림픽에는 순위가 없어요. 한국은 금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하고 동을 아무리 많이 따도 금 숫자 하나만 더 많으면 그게 등수가 높다고 매기는데요. 나라마다 다르게 매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IOC에서는 순위 안 매깁니다. 근데 개별 종목인데 그걸 왜 매겨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와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온 국민들이 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즐기고 있는데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요, 결승에서 져서 은메달을 따면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통한의 은메달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자기 위에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통한의 은메달입니까? 전 세계에서 이 종목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런 카툰이 나오는 겁니다. 저 앵커가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세상. 금메달 6개, 37년 만에 최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뒤에 선수들이 너무나 화사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는 거죠. 그게 선진국이 됐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저는 시대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그 사회대전환위원회라는 아주 훌륭한 위원회가 출발을 했는데 이런 거 하려고 거기 부위원장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2020년 대선의 의미 중에 하나가 민주공화제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공화제가 어떤 제도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공화제는 군주제와 시민독재의 반성으로부터 탄생한 제도입니다. 군주제가 얼마나 허망한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이 왕을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평생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선조도 있다는 거죠. 선조가 나타났을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랄 뿐이죠.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왕을 몰아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왕을 다 몰아냈어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이 지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끔찍한 독재가 발생한 거예요. 청교도 혁명 이후에 크롬웰이 사실상 총통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독재를 펼치는데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후대 총통으로 임명해놓고 죽습니다. 거기에 질린 시민들이 아들을 몰아내고 밖에서 왕을 꼬아가지고 다시 왕제를 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엄청난 공포 정치를 하죠. 단두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잡아서 단두대로 잘라버리죠.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 그때 받게 된 교훈이 이겁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없게 하자.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으로 잡아서 어떤 사람도 견제받지 않고서는 권력을 펼치지 못하게 하자가 민주공화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의 기본 정신은 체크 앤 밸런스예요.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민주공화정이라는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를 읽고 그걸 베끼다가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성숙의 근대다, 빼먹은 사다리가 있다는 게 그런 뜻인데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게 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없게 한다. 시민 권력이
이 위임자들, 위임받은 사람들을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 갈아치울 수 있게 한다 까지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를 견제하게 한다. 검찰과 사법에 대해서 시민지배의 구조를 확립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공무원에 대해서 시민 권력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다. 까지가 보태져야 민주공화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정의 첫 번째 페이지만, 첫 번째 챕터만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시민 권력의 위에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 얘기는 선출할 수 없는 권력이란 얘기고요. 선출할 수 없는 권력은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왕을 선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을 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대단히 기이함, 대단한 황당함, 대단한 답답함의 정체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선출할 수 없는 권력들을 우리가 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우리 앞에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니들이 어쩔 건데? 니들이 어쩔 건데? 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보내주지만 보석이니까 여기에만 있으라. 그런데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시장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석이 취소가 돼야죠.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석 장소를 바꿔주죠. 그때 우리가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곽상도니 뭐니 구속영장을 치잖아요. 그러면 번번이 기각이 되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 뭡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윤석열 씨가 엄청난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돼 있죠. 부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죠. 그때 우리가 듣는 말이 뭡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할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를 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첫 번째 챕터만 읽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삼권 분립을 하면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이 저절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곽상도 씨가 50억을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귀가 잘 안 열려서 받았다고 하는 건, 그때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박영수 씨가 자기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누가 받았어도 그 값에 받았을 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듣는 말이 뭡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는 것은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인공적인 국가, 인공적인 정부라고 부릅니다. 아티피셜 컨트리라고 불러요. 뭔가 하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인간의 의지로 세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가 민주공화정의 나머지 챕터들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검찰은 가로 세로로 굉장한 견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심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배심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배심이 있고 대배심이 있어요. 소배심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판사들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듭니다. guilty와 not guilty를 배심원들이 판정을 하죠. 그게 소배심제입니다. 대배심제도 있습니다. 살인에 준하는 1급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대배심제입니다. 기소 여부를 배심원들이 판단합니다. 배심원들은 일반 시민들이죠. 그리고 지방검사장들, 판사들은 다 직선제입니다. 시민들이 뽑고요. 시민들이 뽑기 때문에 시민들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임기 중에 잘못하면 탄핵을 당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판사들이 탄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정의 기본 정신은 가장 정치적인 검찰이 가장 중립적인 검찰이다라는 겁니다. 선거로 뽑힌 검사장은 주지사에게 대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선택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잘못된 짓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정당성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기소권에 대해서 오남용을 철저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동시에 배치했습니다. 체크 앤 밸런스죠. 견제와 균형입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선출을 합니다. 미국은 주가 50개가 넘으니까 굉장히 주마다 다양하죠. 판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뽑습니다. 정당적을 가지고, 당적을 가지고 입후보하거나 당적 없이 입후보하거나 혹은 인준투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인준투표라는 것은 첫 번째 텀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 후보 2명 중에 1명을 주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텀을 가기 위해서는 인준투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준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판사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배심원제로 견제할 뿐 아니라 탄핵과 선고와 임기제를 통해서 2중, 3중으로 철저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장치해 두고 있습니다. 잘못 설계하다만 한국의 예를 볼까요? 한국의 예를 봅시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이 0.13%입니다.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전체 사건 중에 40% 정도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내가 동료 검사가 죄를 지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데 니들이 어쩔 건데. 내가 판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판사 판결문을 약점을 잡아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 사람이 내가 기소한 판결 잘해줄 텐데 그래서 내가 기소 안 하는데 니들이 어쩔 건데. 부러진 제도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민주주의를 처음 도입해서 민주공화정을 만들 때는 어딘가를 베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뜻도 모르고 정부 수립 초기에 일본이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으니까 일본하고 서구를 본따서 지방자치제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을 철학으로 하고 있으니까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5.16을 통해서 집권한 다음에 고도 성장을 지상과제로 삼는다 그러면서 72년도 유신헌법에서 헌법에 박습니다. 헌법에다 박아요. 지방의회를 조국 통일시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나 죽은데 어째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하겠다. 웃기죠? 그러다 88 올림픽 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요.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95년에 단체장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잘 됐냐?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분권의 불균형이 계속됩니다. 세출 분권,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하시오 하고 점점 더 재량을 주는데 세입은 주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 500원을 주면서 건빵하고 닭발 사오고 남는 200원 니 해라 뭐 이런 거스름돈 남겨오겠다 이런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출을 당신 마음대로 하면서 세입을 안 주면 어떻게 씁니까? 500원 주면서 닭다리하고 건빵하고 200원 남겨와 이런 얘기잖아요. 화장실 뒤에서 안 때리는 게 다행인가요? 보세요. GDP 대비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 비중 동향이요. 점점 벌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와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문재인 정부조차 학업에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의 기본 정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가?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제도인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입니다. 그 질문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어쩔 건데를 듣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기껏 뽑아놨더니 왜 이렇게 무능한가? 청와대도 무능하고 장관도 무능하고 국회의원도 무능하고 엄청 잘난 척하더니 들어가면 왜 똑같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구조 안에서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청와대 비서실에 490명, 백악관 비서실에 374명 인원이 있어서 한국의 청와대가 나라 크기에 비해서 비서가 너무 많다.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백악관에는 대통령 집행부라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라고 해서 EOP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각 부처의 예산권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EOP에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예산은 미국은 의회가 결정합니다만 예산안을 구성해서 의회에 던지는 것은 EOP에서 합니다.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에서 해요. 한국은 박정희 씨가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사람이 장기 독재를 하니까 사실상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지가 필요했어요. 국무총리를 각부 장관들을 통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독총리, 바지총리라는 말이 있었죠.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민심이 흉흉해지면 총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도 지금 헌법상에는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이 직접 부처 장관한테 지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하고 국방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면서 내치에서 의외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어쩌면 이 헌법에 지나치게 충실하게 일을 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외교와 국방에서 거두고 있는 실적과 내치에서 거두고 있는 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법을 지나치게 엄중히 해석한 결과가 아닐까. 대통령제에서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을 가지고 백악관처럼 일을 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들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장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어요. 장관들이 취임을 하면 보좌관을 2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2명이 정책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부처마다 박사급 인력들이 즐비한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KDI라든가. 장관들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임기가 있죠. 보통 왜 그렇게 짧게 바꾼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제발 임기를 같이 하는 장관과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회사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 좀 하겠다, 일 좀 알겠다 하려면 1년 반 걸려요. 능숙하게 하는데 3년쯤 걸리고요. 그런데 그 장관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취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차관이나 국장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차관과 국장들이 KDI 같은 곳에 리포트를 내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너는 군대 생활 누구하고 오래 할 거냐라는 질문을 이 박사들은 듣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손짓으로 알게 되죠. 이 장관 1년 있다 나갈 건데 나는 여기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차관과 국장들이 눈빛으로, 손짓으로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박사들이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단히 훌륭하지만 장관의 뜻과는 조금 다른 리포트를 내놓겠죠. 그럼 보좌관 딸랑 2명 데리고 들어간 장관이 더구나 그 부처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보건복지부를 생각해 봅시다. 보건부와 복지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번 헛발질했던 이유가 그분이 전공이 보건이 아니었거든요. 그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장관이 물리했던 기름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올라오는 수십 건 수백 건의 리포트들을 다 대응해서 전문적으로 이겨낼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료들에게 포획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관료당이 항상 집권해 왔다. 특히 기재부를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부가 집권당이 바뀌면 달라질까요? 저게 어느 당의 기재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장관실이라는 게 있어요. 장관실이라는 게 있어서 20명 정도의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 전문가일 수도 있고 퇴직한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혹은 현직 공무원 중에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포함할 수도 있겠죠.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들이 장관의 정치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선출된 시민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을 지배할 수 있는 타당한 현실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장급 이상은 다 임명직입니다. 퇴직해서 정당에 소속해 있다가 그 정당이 집권하면 그 정당과 함께 다시 고위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일을 해요. 이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치거든요. 행정을 책임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데 어떤 철학으로 이 행정을 할 건데를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급 이상은 다 임명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를 욕을 하고 장관들을 욕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선출된 시민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회의원들이 그 원내 전문위원을 몇 명을 데리고 있습니까? 국회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보건 하나 맡고 복지 하나 맡으면 끝이죠. 그 사람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내놓고 예산을 리뷰해서 허점을 짚어낼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각 정당마다 연구소를 그래서 주지 않았느냐? 그 정당 연구소가 정책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정치 철학을 담은 예산안을 내놓으려면 원내 전문위원 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1명당 원내 전문위원 2명 정도로 늘려주면 보건복지위에 대단히 많은 수의 전문위원들이 자리 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같이 정책을 들여다보고 예산을 들여다보고 예산 집행이 정말 말대로 됐는지 누수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국회의원을 도와서 입법을 하게 하고 예산을 심사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산의 1%만 제대로 써도 5조 8천억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원내 전문위원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자동차에 어떤 엔진 달아줄 거냐 같은 얘기예요.
자동차를 사줘 놓고 비싸니까 뒤에서 밀고 다녀라 하는 얘기예요. 왜 포르쉐 엔진을 못 달아줍니까? 돈 얼마 한다고. 600조 가까운 돈을 쓰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선진국입니다. 왜 푼돈을 아끼고 있습니까? 일이 되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선진국이 되지 못해서 이 정당들도 사실은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구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 캠페인을 봅시다. 양쪽 당이 다 마찬가지인데 외부 인재 영입으로 1점이라도 더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똥무대기들을 밟고 다니고 막 퍼먹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바이든하고 오바마가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이든은 젊었을 때 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했어요. 오바마는 도의회 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똑같이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마를 시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내면, 업적을 나타내면 한 칸 위로 올려줍니다. 실력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칸 더 위로 한 칸 더 위로 올려서 30대 중반이 되면 대단히 원숙한 정치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어떤 행위인가요? 정치를 한 문장으로 하면 사회의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행위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심지어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기 같은 경우에 환경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표가 없죠. 그러니까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해까지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론화 과정이에요. 대단히 전문적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일이에요. 정치란 거는 대단히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면 얼굴 좀 잘생기고 페라가모 구두 신고 다니고 변호사하고 돈 좀 벌고 이러면 선거철 되면요 갑자기 데리고 와서 막 시키는 거예요. 당신 잘생겼네. 당신 페라가모 구두 신고 다니네. 그리고 막 뽑아 시키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정치는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에요. 사회의 그 첨예한 갈등들을 이겨내게 하고 그거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절충한 다음에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남의 밭에 무 뽑아듯이 막 뽑아서 박습니까? 거기다 민주당은 한국의 제1당이에요.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몇십 년 동안 사람을 한 명을 못 키워서 그렇게 바깥에서 막 데리고 옵니까? 선거철에? 그 지경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요. 토호들의 먹이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가서 원도심이라고 쳐보십시오. 원도심 황폐화에 관한 기사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올 겁니다. 왜 인구가 주는데 신도심 개발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광주, 전주, 대전, 순천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방의 언론사는 절반 이상이 건설사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당이 제의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호남에도 영남에도 연달아 3번, 4번 군수가 구속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공천을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어요. 이렇게까지 유권자를 배신해도 됩니까? 유권자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3번, 4번 연달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구속했다면 공천한 사람들이 석고대죄를 하고 반성을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모욕을 해도 좋습니까?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 것은 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 인재들이 당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천에 할당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 의원 구성비를 보면요, 법조계 출신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3분의 1이 넘습니다. 스카이 출신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3분의 1쯤 됩니다. 남자가 몇 % 될 것 같습니까? 80%가 넘습니다. 평균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선출될 때 58세였습니다. 지금 환갑 넘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법조계 출신인가요?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스카이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80%가 남자예요? 대의제 아닙니까? 대의제? 대의제가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라고 뽑았다는 게 대의제잖아요? 당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에서 법조 출신들이 이렇게 시민들을 우습게 볼까요? 국회 3분의 1이 법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권력에 반하는 일을 할까요?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당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대의를 받지 못하나? 우리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능력을 입증할 테니 할당을 해달라. 청년을 할당하고 여성을 할당하고, 그러니까 국회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검증받지 않았거든요. 길게 보시고 선진국처럼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더 큰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였다. 나를 위로 올려라.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30대 중반에서 40대가 될 거고, 그때쯤이면 한국에 누구보다도 유능한 정치가 돼 있을 거예요. 실력을 입증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대의제는 틀렸어요. 옳지 않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이 의원의 3분의 1이 세습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급격히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굉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점점 다르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한다는 일본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가 이런 건데요. 우리 여자 국가배구 대표팀이 김연경이 있다면 일본 배구 대표팀에는 배구협회 회장 딸이 있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일본 자민당 의원의 3분의 1이 세습이란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망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경이하고 회장 딸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서 격차가 악화되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끔찍한 짓을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요. 빈부격차 악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퓰리즘이 득세를 하죠. 파시스트들이 공간이 생기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부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정부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기 반대편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건 강제로 한 일이잖아요. 그죠? 영업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금을 줘야죠. 줬습니까? 안 줬어요. 왜 안 줍니까? 불법이에요. 그리고 지지를 받길 바랍니까?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편이 아닌데 왜 지지를 합니까? 우리는 당신 편이 아니야 라고 온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지를 받아요? 파퓰리스트가 득세할 공간을 한국모험처럼 넓게 만들어 줘놓고 왜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저런 바보 같은 놈의 말을 들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줄였어야죠.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으면 그게 맞는 배상금을 지급했어야죠. 지금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 입법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지지율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4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관료정부를 혁신할 때가 됐다, 시대가 바뀌었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Government as Platform이라고 해서 GAAP라고 합니다. 정부가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앱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빅 해커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마스크 앱을 만들어서 이 대란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시빅 해커들이 모입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랑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빅 해커들이 정부에 대해서 4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정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애초에 대규모 동시 접속을 하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동시 접속이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들을 민간 클라우드로 빼라.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민간 클라우드들이 무조건 협조할 거다. 네이버가 됐든 KT가 됐든 SKT가 됐든 NHN이 됐든 요청을 해라. 받아준다. 틀림없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 제공할 데이터가 어떤 포맷을 갖고 있는지 알려달라. 포맷만 알면 데이터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앱을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가 있다. 주면 바로 붙인다. 세 번째로, 이 앱이 베타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는 애대로 태우고 정말 밤잠도 못 자고 일을 해놓고 요건 바가지로 먹을 수가 있다. 급하게 내놓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버그가 있었고 장애가 있을 텐데 베타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라. 네 번째로, 약사들이 일시적으로 자기 약국이 앱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결국 일을 하는 건 약사들인데 약사들이 번아웃 돼버리면 이건 절대 성공 못한다. 이렇게 4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부가 이 4가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뒤에 32개의 앱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마스크 앱 대란이 끝나버립니다. 거기다 저희가 이걸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 앱 비슷한 걸 만들었던 게 대만인데 대만의 해커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 당신들이 만든 앱이 우리 거보다 훨씬 낫다. 기능도 되게 섬세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건 오픈소스니까 마음대로 가져다 써라. 그것과 반대되는 형태로 한 게 백신 예약 시스템입니다. 백신 예약 시스템은 정상적인 정부의 절차를 밟았어요. RFP를 내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가장 싼 값을 적은 업체가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갑을병정 무기 정도로 가서 보통 정의하면 굉장히 다행인 그런 일이 됩니다. 절대로 갑이 하지 않습니다. 갑이 열을 주고 을이 병을 주고 병이 정을 주면 정 정도 가면 꽤 양심이 있구나. 또 문화 기도 많이 합니다. 백신 예약 시스템이란 게 결국은 대용량 동시 접속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붙는 시스템을 경험한 개발자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쪽에 밖에 없습니다. 누가 몇백만이 동시 접속하는 걸 경험하겠어요? 더구나 SI 업체에서 하청받았던 개발자가 그걸 한다고요? 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백신 예약 시스템을 열었더니 내 앞에 32만 명이 있었는데 4시간을 기다려서 3만 명까지 줄더니 다운됐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막 사방에 터져 나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도 보내달라니까 소식이 없어요. 왜 없었는지 아세요? 가불병정 무쯤 되는 애들 3명이서 그걸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코피 터져가서 설계도를 그려서 보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카카오하고 워낙 사정이 급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들어가서 며칠 만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와 같은 과거 시험 제도의 공무원 제도는 종말을 고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소년 시절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규모 동시 접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냐? 정부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자원과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그 위에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예요. 전문화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 국장급 이상을 다 임명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에 그 IT 비서가 있잖아요. IT 비서가 대단히 유명한 해커예요. 그 사람이 백악관의 IT 책임을 맡고요. 영국에서도 정부 디지털 서비스, 가버먼트 디지털 서비스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200명의 해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개발을 합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이사 일은 가이사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만 개의 백신 예약 시스템을 계속 봐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새로운 지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선진국에 맞는 지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키를 재는 게 대단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발육 상태가 대단히 좋으면 키가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옆집 사람이 나이가 33살쯤 됐는데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면서 왜 내가 키가 크지 않지라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미친 거죠. 그런 사람은 약을 먹이던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이 GDP로는 G7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를 제꼈어요. 그런데 그 사회후생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수명, 문맹률, 영아 사망률, 살인, 수감률, 미성자 출산율, 정신병, 중독 이런 사회후생지표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이 지표를 GDP하고 비교하면요.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요. GDP가 높다고 해서 사회가 건강하지도 않고 GDP가 낮다고 해서 사회자가 반드시 불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빈부격차라는 지표랑 비교를 하면요. Y는 X에 맞먹는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미국이 맨 오른쪽 위에 있죠. 미국은 성인 흑인의 몇십 %가 항상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우리보다 낮고요. 영아 사망률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GDP란 게 사회의 건강을 나타내는 데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지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OECD와 IMF가 연구를 해서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OECD 회원국의 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니 개수하고요. 90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지니 개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5%포인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변수로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표대가 되는 지표를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GDP입니까? 빈부 격차 확대입니까? 여기를 봐도 명백히 빈부 격차 확대가 훨씬 더 훌륭한 선행지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IMF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분배 정책이 더 높은 성장과 더 긴 성장 잠재력을 가져온다, 지속력을 가져온다 라고 밝혀요. 이게 조사를 해서 근거가 있는 통계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 흔히 선진국들, 부자 나라를 대변하는 기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OECD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놓은 게 2014년입니다. OECD는 2014년도에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라고 밝혀요. 심지어 2014년도에.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낙수 효과라는 얘기를 하죠. 형편없는 사기꾼들인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 한 세대들이 얼마나 빈곤층을 벗어났느냐라는 지표예요. 한국 정부는 이것을 거의 발표하지 않습니다. 빈곤 탈출률을 보면 OECD 평균이 64.1%인데 한국이 19.5에서 24%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 탈출이라는 지표를 쓰지 않았을까요? 조세재정 정책의 목표가 뭐길래? 졸부의 정책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GDP가 말해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노인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연령별 빈곤 탈출률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60대 이상입니다.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하죠. 그건 반만 사실입니다.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 사실인데 70대가 되면요. 자살률이 2배가 되고 80대 이상이 되면 2.45배로 올라갑니다. 한국은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왜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까? 연령별 빈곤 탈출률에 가장 큰 갭이 일어나는 게 60세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누가 노인들을 고용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고용을 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힘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거예요. 폐지를 줍다가 아파서 힘이 떨어져서 폐지를 줍지 못하게 되면 자살합니다. 그걸 한국 정부는 방치하고 있어요. 연령별 빈곤 탈출률 지표를 보십시오. OECD가 80.8%인데 한국이 24%예요. 범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인들한테 30만 원씩 주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자살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국민교육 헌장을 비록 없애긴 했지만 교육 전체가 국민교육 헌장 체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의 비밀이 뉴런의 자유결합에 있다라는 게 뇌과학의 최근 결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인수했잖아요. 픽사는 아시죠?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인수한 다음에 픽사 사옥을 짓는데요. 잡스가 화장실을 딱 한 군데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사옥들은 아시겠지만 단층으로 되게 넓은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회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잊어먹고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다가 배달사고 난다. 임산부들도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냐고 막 들고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그럼 2군데만 만들자 하고 합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창의성의 비밀이 뉴런의 자유결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일들이 잡담을 하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스토리 쓰는 사람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코딩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서로 비빌 때 내가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줄래? 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때? 라고 하거나 그건 이렇게 코딩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거나 그 과정에서 뉴런이 자유결합하면서 굉장한 스파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운용한 결과 픽사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내도 블록버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땅값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곳이죠. 그런데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를 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죠. 그 땅값 비싼 데를. 왜 그럴까요?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미드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미드업이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게시판들이 있어요. 내가 소프트웨어 이런저런 거를 개발해서 우리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이거 쓰고 있는 애들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올립니다. 그럼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 내가 모여라. 내가 PT 할게. 내가 발표를 하고 질문을 듣겠다. 뭐 이런 식의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여라.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런 것들이 하루에 몇백 개씩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요. 그렇게 해서 비비니까 뉴런의 자유결합이 엄청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싼 땅값을 내고 구글도 페이스북도 넷플릭스도 실리콘밸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평평한데 밸리가 무지하게 많죠.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밸리라고 붙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밸리가 왜 밸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플랫폼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밸리가 아닌 거예요. 건물을 지어주고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밸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뉴런의 자유결합이 창발성의 기본 원리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실리콘밸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96년도에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영화가 느닷없는 황금기를 맞아요. 봉준호 감독도 이때 나왔고요. 15편의 메가히트작 중에 8편이 신인 감독이 만든 거였어요. 도대체 96년도에 한국 영화 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됐지? 96년도에 사전검열이 철폐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선거 잘못하면 다시 이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배호의 영시의 이별이 검열에 걸리는데요. 통행금지가 12시인데 0시에 헤어지면 언제 집에 가냐고. 조영남의 불 꺼진 창도 금지곡이 됐는데 창에 왜 불이 꺼져 있냐고. 켜져 있어야지. 이게 검열 노트에 적혀 있어요. 싫어합니다. 이장희의 그 건너도 금지곡이 되는데 왜 남의 핑계를 대냐. 양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금지곡이 되는데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냐. 그래서 금지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런의 자유결합이 스파크가 일어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96년에 이게 철폐가 되고 엄청난 뉴런들이 에너지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영화판에 쏟아 들어온 겁니다. 그때 마침 사회주의 국가들도 망하기 시작하고 오갈 데 없는 젊은 인재들이 영화판으로 엄청나게 쏟아 들어왔어요. 검열 철폐가 없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들여 쌓은 탑을 여기까지 온 거를 하루아침에 털어놓고 70년대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0시간씩 일해야 되고 최저임금은 없어지고 검사 판사들이 시민 위에 군림을 하면 꼼짝 못하고 맞아 죽어야 되는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다시 부활할 거예요. 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이따위 짓을 하다니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시대의 전환에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엄청난 절박감을 가지고 한 패라도 더 모으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젊은 기둥이 돼서 그것을 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